네, 여러분. 자, 공신률 9회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개념들인데, 자, 1번은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하고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자, 먼저 사회복지는, 그리고 사회사업은, 자,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향하는지, 지향점. 근데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할 때는 실천적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실천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제도적 측면이 강해요. 제도적 측면. 자, 반면에 사회사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때가 사회사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보편적,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사업과 비교했을 때 보편적,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는 사전적이고, 자,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사회사업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사전적, 자, 사회복지가 사전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예방적. 그러면 사회사업이 사후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치료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했을 때 여러분 같이 볼게요. 자, 구분했을 때 1번 문제 다시 보면 정책 제도적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사회복지 맞고요.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전문적 방법, 기술에 초점을 둔다. 이런 거 포인트로 삼으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4번. 사회사업은 사후적이면서 치료적 성격을 갖는다. 맞죠? 반면에 사회복지는 사전적이면서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여러분 우리가 협의의 의미의 사회복지하고 광의의 의미의 사회복지하고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게 보냐, 넓게 보냐. 이거는 여러분 대상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대상. 대상이 좁냐, 넓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자, 대상을 사회적 약자에 국한시킵니다. 사회적 약자에. 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공공부조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광의의 넓은 의미의 그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기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자, 자녀적, 자, 그 다음에 제도적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이거를 보충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 이제 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를 봤을 때, 자, 여러분,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정책, 보건, 의료, 주택, 고용 등을 포괄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에서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대상과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정책, 보건, 의료, 주택, 고용 등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광의적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제도적 개념보다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자, 그럼 보편주의는 어디랑 어울리는 겁니까? 제도적 개념이랑 어울리는 거죠. 자녀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해당 1번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적 차이는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은 좀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사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장. 자, 사회보장은 자, 사회보장은 자, 사회보장은 자, 인적 자원. 자, 사회보장은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사회 입법과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1번에서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 민간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일단 사회보장의 개념에는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것은 일단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보장의 개념에는 민간단체 들어가지 않는다. 자, 반면에 여러분, 사회안전망 먼저 볼게요. 여러분, 사회안전망. 자, 사회안전망의 경우에는, 자, 사회안전망은, 죄송해요. 자, 사회안전망은 대량 실업, 재해, 전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보호조치로서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민간이 포함이 됩니다. 민간의 활동이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하고 이 사회보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민간의 활동이 사회보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의 개념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은요. 뭐 사회복지단체,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단체, 복지단체도 민간 사회안전망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이런 것 등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민간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소득 보장, 의료, 교육, 개별적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2번이 맞는 말입니다. 2번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 말이 중요해요. 소득 보장, 의료, 교육, 주택, 개별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사회 사업 볼게요. 사회 사업. 사회 사업은 방금 전에 봤습니다. 사회 사업은 자, 사회적 시책에 대한 제도적 체계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틀렸다는 거 인식을 해야 되죠. 제도적은 뭐에 가깝다? 사회복지에 가깝다. 단 전문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에 가깝다? 사회사업에 가깝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틀렸고 요것 때문에 틀렸고 요거는 서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개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개념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식어 같은데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 에스핑 앤더슨의 이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에스핑 앤더슨. 자,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에스핑 앤더슨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핑 앤더슨.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1번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에스핑 앤더슨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탈상품화, 또 하나는 계층화. 자,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자, 어떻게 나눴냐면, 자, 자유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고요. 자, 먼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탈상품화가 뭔지부터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여러분. 탈상품화. 자,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영향력,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력 완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화 정도. 자, 시장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 있다. 시장의 영향력이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탈상품화 성격은 큰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시장 질서에 대한 의존성 정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의존성 정도. 자, 의존성 정도가 그러면 의존성 정도가 약할수록 시장 질서에 덜 의존할수록 탈상품화 성격은 큰 거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기대지 않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 유지가 가능하냐. 자, 그렇게 우리는 탈상품화를 구분하고 있고, 자, 뭐 계층화는 여러분이 따로 개념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봤을 때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의 정도를 각각 확인을 하면, 일단 자유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 낮죠. 계층화 정도는 높고, 조합주의는 거의 그냥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도 그냥 그렇고, 계층화의 정도도 그냥 그렇다. 사회민주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계층화의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선별주의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중심에 두냐? 시장을 중심에 두죠. 시장.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이 있고요. 그렇죠? 자, 조합주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주의. 자, 여기서는 어디의 기능을 중시하죠? 가족의 기능을 중시합니다. 가족의 기능. 가부장적인 문화. 가족 기능을 중시하고, 대표적인 나라로는 여러분 독일 생각하시면 되죠. 자,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를 중심에 두고, 어디가 중심된 국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웨덴을 들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정도 정리가 됐다는 정리를 하시고, 이제 선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핑 앤더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탈상품화는 사람들이 자,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아시겠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계 유지 같은 거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다시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죠. 이거 틀렸네. 낮은 것이 아니라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탈상품화 계층화의 개념을 사용해서 복지국가를 이용했던 뭐 너무 쉽죠? 두 가지 개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유형화했다. 그것도 맞죠?
아주 쉬운.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요거 제가 필기해드린 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에스핑 앤더슨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우리 계속했던 거죠. 계속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순서대로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 랜드법, 그 다음에 공장법,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자, 구정 아시죠? 신정, 구정할 때 구정에 자필스가 뭔가 좀 그룹 이름 같지 않아요? 자필스. 구정에 자필스가 이제 신곡을 공개한다, 혹은 공개된다. 구정, 자필스, 공개 이렇게 배우면 저는 좀 어감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맞더라고요. 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빈법은 자,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나왔는데, 구빈법은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사회복지 시초죠. 시초. 뭐 시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국가 책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론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길버트법, 정주법도 있군요. 정주법. 자, 정주법 핵심이 뭡니까? 거주지를 제한한 거죠. 거주지 제한. 자, 그 다음에 길버트법. 작업장법은 작업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법은 제일 중요한 단어, 원의 구호죠. 원의 구호. 자, 보이시죠? 원의 구호. 그 다음에, 스핀햄 랜드법은, 임금 보조제도라는 게 중요하죠. 임금 보조제도. 자, 그 다음에 뭐 공장법은 큰 의미가 없고, 자, 개정구빈법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좀 잡히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어떻게 잡히셔야 되냐면, 일단, 이 작업장법,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 특히 작업장법에, 반기를 든 게 길버트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구호가 가능하다. 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피밀랜드법은 이게 좀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법은 큰 의미 없고, 이 스피밀랜드법이 너무 지나쳐서 개정구빈법이 나온 거다. 이런 나름의 인과관계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밀랜드법을 좀 더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해주는 임금 보조제도다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좀 추가적으로 스피밀랜드가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자, 뭐를 좀 더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스피밀랜드는 자, 빵 가격과 부양가족 수. 자, 부양가족 수, 빵 가격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했어요. 임금을 보조할 때. 자, 이 빵 가격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고용주들은 어떻게 이 스피밀랜드법에 대응을 했냐 보니까, 고용주들은 그냥 임금을 자신들이 보조를 해야 되니까 임금 자체를 인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어차피 일을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빈민들의 입장에서는 조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걸 조혼이라고 해요. 조혼을 증가된 거 갑자기.
빈민들의 조원이 증가하니까 전체 인구는 늘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멜서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정부 지출은 증가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요게 나온 거죠. 개정구빈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개정구빈법에서는 일단 뭐 균일처우 원칙이라든가 열등처우 원칙이라든가 작업장 원칙이라든가 다시 구빈법의 시대로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시대로 돌아가는 좀 회귀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는 마음에서 해당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출제를 했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방어기제 문제예요. 방어기제 문제. 방어기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사랑을 빼앗기게 되면서 부모의 주의를 더 많이 끌려고 부모가 자신을 소홀히 여기게 될까 두려워서 더 그 대처 방법으로 이런 거 옷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것 같은 유아적인 행동을 한다. 이 부분. 그러면 이미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듯한 행동을 할 나이는 지난 거죠. 그런데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뒤로 돌아간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퇴행이라고 얘기하죠. 퇴행.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모두 중요해서 하나하나 볼까요? 투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 방어기제로서 투사. 투사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잘못이나 단점을 남에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는 거를 투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억압. 자, 억압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거를 깜빡한다. 하기 싫은 걸 깜빡한다. 자, 그 다음에 승화. 승화가 제일 여러분 성숙한 방어기제죠. 지금 방어기제 중에서 가장 성숙한 게 뭐냐? 그러면 승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승화. 자, 승화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용인 수준. 사회적 용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청소년 때 성적 욕망이 컸을 때, 그렇죠? 컸을 때 막 성적 욕망이 커지면서 죄책감 같은 것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뭔가 자신을 이렇게 또 다르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다른 거를 찾는 이런 걸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승화. 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다 방어 기제 중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제가 자, 네, 이 정도 뭐 이 네 가지가 어쨌든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네,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여러분, 자, 뭐가 있냐면. 자, 내면화라는 게 있어요. 내면화. 내면화. 자, 내면화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렇죠. 타인을 자기로 여기는 걸 내면화하는 거예요. 타인을 자기로 여기는 거. 자, 특히 이제 증오의 감정이 있을 때, 누군가 정말 미웠을 때 그 사람 대신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은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것. 자, 그 될 거고 그 다음이 자, 여러분 자,
이런 표현은 아주 영어로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undoing 이걸 우리가 취소 또는 원상복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있었던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있었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없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맞았는데 그 맞은 기억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 자체가 없었던 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내 기억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요 언두잉 관련해서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로 어떤 다른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기 와이프에게 선물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 취소, 원상회복, 원상복구, 복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원상복귀.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한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계속 여기 안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너무 넓혀서 알아는 두시되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당 것은 이제 퇴행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 방법으로서의 외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적 타당성.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타당성, 타당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뢰성, 신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의 개념부터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개념부터. 자, 먼저 크게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먼저 타당도라는 게 있고 신뢰도라는 게 있죠. 자, 타당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야. 정확성. 정확한 거야? 자, 신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관성. 또다시 검사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까? 질문에 좀 일관성이 있나? 질문에 대한 답이 일관성이 좀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타당도는 근데 두 가지로, 이 정확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내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외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자, 정확성이긴 한데 뭐에 대한 정확성이냐면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그 인과관계 있죠. 원인과 결과 관계. 그 인과관계의 검증력이 정확해? 그러면 내적 타당성이 우수한 거예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내적 타당, 그럼 실험법 같은 거는 내적 타당성이 우수하겠죠.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신뢰도와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온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례에 적용을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올까? 라는 겁니다. 그럼 실험법은 외적 타당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아니라 일반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외적 타당성에 집중을 해서 자, 이 외적 타당성에 집중을 해서요. 외적 타당성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보면 이 외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표본의 대표성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표본의 대표성. 자, 내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빼왔는데 그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 그럼 당연히 이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다른 표본에도 적용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 그럼 외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조사 반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사 반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 같은 데서 배웠듯이 호손 효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잘 나왔어. 그러면 이 조사 반응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화하기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지. 조사에 대한 반응성이 높다는 거는 똑같은 일반화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위약 효과라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커지면 일반화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이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적 타당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외적 타당성. 자, 1번부터. 자, 조사 반응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이 높다. 1번부터 틀렸네요. 그쵸? 정답은 1번. 조사 반응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표본 환경 절차의 대표성, 표본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은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높을수록 이것도 높아요. 표본의 환경 절차가 대표적이면 자, 외적 일반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외적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할수록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적 타당성이란 조사의 연구 결과를 다른 조건의 환경이나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됐죠? 키워드 다 나왔죠? 정답은 쉽게 여러분이 1번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척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이 녹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자, 빨간색?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접수를 합산하여, 여기 좀 키워드 나왔어요. 각 항목의 점수를, 빨간색은 더 안 보이죠? 자, 우리 학원의 대표 색깔인 민트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연두색이 제일 낫죠? 연두를 조금 더 진하게 하면 진하게. 그치. 불투명도를 좀 더 올리자. 더 낫지? 더 낫네. 불투명도 올리니까. 응? 자, 죄송합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다. 이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총합평균 척도라고 나왔어. 이미 이제 나온 거야. 답은. 총합평균 척도. 왜냐면 총합평균 척도가 리커트 척도의 다른 말이거든. 자, 그리고, 그래도 모른다.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있어?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리커트 척도. 우리 뭐 대부분 리커트 척도로 하지 않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싫다, 매우 싫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것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서스턴 척도. 서스턴 척도는 리커트 척도의 한 단계 위입니다. 리커트 척도의 좋다와 매우 좋다의 사이가 어느 정도 간격인지. 자, 그러면 매우 좋다하고 좋다의 간격하고 좋다하고 보통이다의 간격이 같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없어. 그래서 척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등간 척도까지 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리커트 척도에는 있어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그 등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도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는데 서스턴 척도는 그거를 확보한 척도를 서스턴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턴 척도 등현 척도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등 간격성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스턴 척도에서. 거트만 척도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누적 총합 척도죠. 누적성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누적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그 다음에 보가더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회적 거리 척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거리 척도.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커트 척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조사 방법에서 서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서베이 조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리커트 척도다. 이런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갈게요. 자, 8번은요, 여러분. 8번은 자, 8번 볼게요. 8번은 자, 사회복지사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지 뭐 암기할 것도 없고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그렇죠?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더라도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인정해야 되죠. 네,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독특성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자, 3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제한될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이 왜 틀렸는가 볼게요.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이런 거 틀렸지. 모든 경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전하는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사례 회의 같은 전문가들 회의 때 예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원조로 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비밀 엄수 차원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9번 볼까요? 9번.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분리, 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체와 자금, 주체가 누구냐 혹은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공공사회복지시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공공과 민간, 그렇죠? 그 다음에 주 목적성이 사회복지냐 아니냐를 기준으로는 우리가 1차 사회복지시설, 2차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공공과 민간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 목적성이 2차인 경우는 좀 미리 좀 알아두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도 사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런 데를 교육시설이라고 하죠. 교육시설. 여기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 자, 이런 데에도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사회복지를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2차를 부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혹은 출퇴근이라고 봐도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시설과 그 다음에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나누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뉩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는데, 자, 생활시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소를 해야 돼요, 입소. 자, 펜에 배터리가 나갔다네, 갑자기. 펜에 배터리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생활시설은 입소하고 숙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왕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과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도와주는 행정.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기도 하죠. 이런 식의 분류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요거를 물어보고 있고요. 내용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용시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빼고는. 그렇죠? 자,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될 단어는 양육. 그렇죠? 양육은 일단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거주도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자가족 복지시설은 여러분, 모자가족,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만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미혼모 보호시설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미혼모 쉼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이겠죠. 자, 그래서 이용시설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10번서부터는 좀 더 속도 있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면적 사랑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그치?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지 오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표본이 크게 커지면 표본 그 오차 범위가 좁혀지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오차? 표지 오차?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지 오차는 작아지죠. 표지 오차 작아지죠. 크게 표지 오차 작아지죠. 잠깐만, 저 좀 끕시다.